옛날 옛적 퇴계 이황 선생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작은 강당에서 수업을 열었다. 그의 수업은 항상 깊이 있는 내용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이기호발설에 대한 설명은 그 어떤 강의보다도 인기 있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땀을 뻘뻘 흘리며 강당에 모인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퇴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들 이기호발설에 대해 들어보았겠지? 이는 만물의 본질을,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의미하네.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야기해보겠네. 퇴계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어갔다. 옛날 옛적에 아주 특별한 숲이 있었네. 그 숲에는 나는 이름의 현명한 나무와 나는 이름의 장난꾸러기 바람이 살고 있었지. 이는 숲속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 이치를 터득하는데 도같았고, 기는 날마다 숲속을 헤집고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네. 젊은이들은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이며 퇴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기가 숲속을 휘돌며 나무에 장난을 치고 있었네. 나뭇잎들을 이리저리 날려버리기 시작했지. 이에 는 평온하게 속삭였네. 기야, 너의 자유로운 마음은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이 숲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단다. 퇴계는 말을 잠시 멈추고 젊은이들에게 미소 지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네. 기는 이의 말을 듣고 조금은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했네. 이와 기는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숲을 유지하기로 했지. 기는 이의 본질적 원리를 존중하며 나무들을 더 조화롭게 흔들고, 이는 기의 활발한 장난을 인정하며 숲의 생명력을 더 풍부하게 하였네. 퇴계는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안에 도덕적 판단과 감정, 욕망 또한 마찬가지라네.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늘 상호작용하고 있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지. 젊은이들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삶에서 매순간 이기호발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 퇴계 이황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론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이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마을에서 가장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아이였고, 언제나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담긴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공기처럼 자유롭고 활기찬 동네에 친구 기찬이 있었죠. 이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서로 다른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선은 늘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기곤 했지만 기찬은 언제나 어디론가 뛰어다니고 바람처럼 가볍게 웃음소리를 날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이신 율곡 선생님이 두 소년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라, 이선이와 기찬아, 너희 둘은 이 마을의 비밀을 풀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들이란다. 그러나 이 비밀은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때만 풀 수 있단다. 율곡 선생님은 이와 기가 발현하는 원리를 통해 우주의 조화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사물과 현상이 근본적인 원리를 뜻하고, 기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를 뜻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으며 서로의 발현을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이선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이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율곡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선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 깊이는 세상의 진리를 파악하는 원리가 되지. 그러나 내 생각만으로는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 기찬아,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기와 같단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은 정체되고 말지. 그러나 만약 목적 없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단지 흩날려버릴 뿐이란다. 너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를 구현하고 있단다. 그 후 두 소년은 마을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마음속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오솔길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고, 기찬은 그 옆에서 바람처럼 뛰어다니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선이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자 주변의 만발한 꽃들이 갑자기 더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냈고, 기찬의 활력 넘치는 움직임에 맞춰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소년이 이와 기를 완벽하게 조화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행동과 사고는 내적인 원리에 의해 이끌어지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자체로 기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선과 기찬은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함께하는 힘과 조화의 중요성을 끝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후 율곡 선생님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성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이와 기, 서로 다르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두 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그렇게 두 소년을 통해 이기호발설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칸트리버라는 작은 마을에는 이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현자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마누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며 그의 지혜를 나누는 대가로 매번 참신한 이야기와 철학적 통찰을 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선언적 종합 판단이었지요. 이마누엘은 마을 중앙 광장의 커다란 참나무 아래 앉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흥미롭고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젊은 마법사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파카로. 그는 마법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일치를 탐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파카가 처음으로 도착한 마을은 캉드로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특성 덕분에 캉드로스의 주민들은 숫자를 사랑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수학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파카는 한 번도 7, 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이 두 숫자가 무척 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과 5가 모여있는 숲을 찾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습니다. 숲 한가운데 7과 5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0이라는 늠름한 숫자가 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7, 내 생각에 우리는 서로 만나야만 더 큰 의미를 만든다니까? 우린 함께 12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5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도 12는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우리 없이도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아파카는 그 대화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숫자들 간의 대화는 마치 칸트가 말한 선언적 종합 판단과 같았습니다. 7과 5의 결합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은 그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숫자들은 경험 없이도 서로 더해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이성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숫자들이 단순한 계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이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마누엘은 미소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지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숫자를 단순한 계산의 도구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욱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마누엘의 이야기와 철학적 가르침은 이렇게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과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지만 그만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된 참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삶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래된 참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다양한 동물들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했으며 마을 자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렉스로. 알렉스는 호기심이 매우 많고 사색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알렉스는 이 오래된 나무를 보며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나무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크고 있을까? 그 나무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그냥 있는 것이지 어디에든 나무는 또 있는 법이란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알렉스는 이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만의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자 자연학자로 알려진 에라토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스는 에라토스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래된 나무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있는 것 말고 물론 그늘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이 있을까요? 에라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알렉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알렉스. 사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목적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목적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했단다. 그 큰 나무도 아마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야. 알렉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목적이라니? 그럼 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각자의 해석에 달렸겠지만 아마도 그 나무는 마을 전체에 조화와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시키며 우리의 산물인 참나무 열매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구나. 그렇게 그날 이후로 알렉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참나무처럼 자신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공소의 목수는 자신이 만드는 가구들이 타인의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작물들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준다고 여겼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가 목적을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스와 그의 질문은 마을 전통처럼 전해지게 되었고 참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알렉스는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무처럼, 그리고 알렉스처럼 모든 존재는 각자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되새기며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